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시진핑 시대의 13년 동안의 외교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시진핑 3기에서 특히 시작이 되는데 2023년부터 그렇다면 중국이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데요. 7대 하이브리드 반미 책동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국 지도자별 통치 이념 비교를 1949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마오쩌둥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으로는 공부론, 인민공사, 대약진, 문화대혁명 이런 것들이 있죠. 시대적 특징으로는 혁명과 건국이 되고요. 2.0 시대는 잘 아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덩샤오핑 이론, 도광양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이것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개혁개방이 계속 이어가게 되고, 장쩌민은 3개 대표론, 노동자와 자본가와 지식인조차도 이제는 공산당이 대표한다. 이게 3개 대표론입니다. 노동자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타도 대상이었던 자본가와 지식인도 중국 공산당이 대표한다. 이게 뭐 말장난이죠.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도광양회를 유지해 왔고, 3.0 시대 시진핑 시대는 글로벌 지정학적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시진핑 신사상이라고 요약되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중국의 꿈 1대1로 신형 대국관계 혹은 신형 국제관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국내에서는 신형 거국체제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두 가지 대외 정책을 보면요. 1949년 10월부터 뭐 지금까지로 볼 수 있는데 5개 원칙이 뭐냐면 주권과 영토 보전, 내정 불간섭, 세 번째는 상호 불가침, 네 번째는 평등 호회, 다섯 번째는 평화공존, 이 5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중국의 양대 원칙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1953년 12월 이후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의 양대 원칙은 뭐냐면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정 불간섭 원칙이고요. 비동맹 원칙입니다. 비동맹 원칙. 자, 그렇다면 시진핑 외교 노선 전환이 된 게 2013년 11월 달이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11월 달에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던, 즉 3중전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진핑 외교 노선이 내정 불간섭 원칙과 비동맹 원칙 이 2가지 양대 외교 원칙을 포기합니다.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이 온건파들조차도 중국이 이제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시진핑 시대에서 이미 외국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이 아니라 자기들이 창조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비동맹 원칙 포기해 보면 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역사의 관성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 이게 2013년 8월 달에 역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3가지 군사 목적이 있고 종합해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요약해 보면 당시에 보면 이 책이 나올 때 당시에는 미국이 군사 동맹국으로 최소 42개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죠? 북한은 동맹국이 아니네. 현실주의 학파에서 북한은 동맹국이 아니라고 책에서 공공연하게 밝힌 거죠. 사실 북한과 중국의 조소 우호 조약은 동맹이다 아니다라는 그 갑론을박이 계속 중국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동맹국을 늘리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우군은 없다. 따라서 비동맹 원칙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2023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최소 한 20개 동맹 국가는 있어야 된다. 중국은 제로인데 2013년에 미국은 42개, 42대 빵에서 최소 42대 20개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맹국 내지는 전천후 전략적 협력 동반국 이런 관계를 맺는 국가들이 돼야 된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우선 대상 11개 국가를 연셰통 박사가 뽑습니다. 이 반미 국가들인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11개 국가. 북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희한하죠? 북중 관계, 중북 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여기서 제가 한번 강조 드리고 갑니다. 거기에다가 연셰통 교수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항모 전단을 최소로 3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항모는 3대에서 가능하면 5대까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3개가 있죠, 현재. 그리고 전략핵 잠수함이 4대에서 5대 정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8,0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탑재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세대 전투기와 폭격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나오고, 또 4번째는 인민폐 국제화, 3대 통화로 가자. 달러, 유로화, 인민폐. 그리고 5번째로 문화강국으로 진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큰 변화가 이미 시진핑이 막 시작한 2013년 3월 달에 국가주석에 취임하면서 시진핑 1, 2기가 시작했는데, 그해 11월 달에 3중전에서 이미 내정불간섭 원칙, 비동맹 원칙이 60여 년 이상 해왔던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이 대단한 그 역사적인 변화가 2013년부터 있었다. 즉 시진핑은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올해까지 한 13년 정도의 통치 기간 중에서 이미 강성으로 패권주의에 대한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지금부터는 보면 시진핑 일기를 보면 2013년 3월부터 18년 2월까지 해양 강국의 꿈이라든지 신형 대국 관계를 미국에게 얘기한다든지 국가안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방, 군대 개혁을 얘기한다든지 1대1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해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1대1로 이런 것들을 막 추진하게 됩니다. 2기를 보면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년 동안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대국 외교, 신형 국제관계, 인류 운명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군 현대화,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와 군대 현대화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유명한 늑대 전사 외교가 이때 나타납니다. 2021년부터 나타나죠. 전통 방어적 외교였어요. 그동안에 수성적인 방어적인 외교에서 지금은 공격적 외교 노선으로 2018년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여론전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시진핑 2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기, 2기 10년 동안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자기의 패권 추구를 위한 대외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부 숙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한 570여 명을 차관급 이상만 조사를 해서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경제보복을 이때부터 하게 되죠. 10년 동안. 한미일은 물론이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몽골, 필리핀, 대만,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 막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인질외교도 하게 됩니다. 인질외교. 캐나다, 호주, 미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23년까지 3월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명이나 체포돼서 현재 아직도 5명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2013년 3월까지. 그래서 3기에 보면 2013년 3월부터 3기가 시작돼서 2028년 2월까지인데 핵심 항목을 보면 반미 대국 외교 완전히 이제는 반미 연맹을 만들어서 신형 국제관계로서 미국에 대항하는 그 체제를 만들어가고 중러 간의 무제한 협력이라고 하는 걸 푸틴하고 맺게 되죠. 여기 무제한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혈맹, 동맹 그 수준에서 최고 수준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다 어느 상황에도 도와주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둘 다. 대만 통일 전략이 나왔고 건군 100주년이 27년인데 인민해방군. 이전까지 제1 도련선을 돌파한다. 일본, 대만, 필리핀, 보르네오 이 선이 있죠. 자기들이 거는 선. 이게 이제 대만 통일 전략이고 늑대 전사 외교는 오히려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공격적 외교나 적극적 방어 이런 쪽으로 돌게 되고 여기에 대만 통일 전략을 하기 위해서 신형 거국 체제를 하는데 이걸 다시 얘기하면 전시 내각 체제를 이미 신형 거국 체제라는 말로 포장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동원 판공실 한 달 내에 1000만 예비군 동원 이게 국방동원 판공실의 역할입니다. 이걸 신설을 하게 되고요. 국방협조발전사 이걸 또 신설합니다. 이거는 1000만 명 예비군을 동원함과 동시에 국가 자원의 총동원 명을 내려서 물자를 준비하고요. 특히 대만하고 바로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복건성에는 각 시별로 방공호라든지 전시 응급병원을 대규모로 계속해서 건설하고 특히 해외 IP들이 이 복건성 성정부에 인터넷에 들어오는 걸 접속 차단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2015년에 진행했었던 중국 제조 2025를 품질 강국 2035로 2023년에 전환시키고 군사 기술 굴기를 기초로 해서 품질 표준화, 글로벌 제조기 있지 재도전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군수무기 장비 생산에 대한 강화, 전투기 국산화, 성능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3기까지 18차 당대회에서부터 20차 당대회까지 특징을 크게 보면 이 표를 보시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서 크게 호위무사로 보면 왕치산이 있었고 왕후닝, 짜오로지 그리고 지금은 차이치가 있습니다. 차이치. 그리고 리창을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통치수단으로 보면 1기 때는 시진핑과 리커창의 시리 체제라고 해서 당정 체제가 그나마 국무원과 공산당이 역할을 분담하는 걸 했습니다만 2기에는 시진핑이 곧 당국이 됩니다. 당의 수장이자 국무원의 수장인 그러니까 리커창은 이미 그 힘이 없어지는 그림자 총리가 됐고 3기는 더 심각합니다. 시진핑의 개인 사상이 헌법보다도 당헌보다도 시진핑 개인 사상이 더 높은 이런 시진핑 황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저윤캉, 보시라이, 왕치산도 자기 오른팔 무사였지만 숙청했고 리커창 살해당했죠. 왕량, 후추나 등등 다 이렇게 해서 몰아내게 됩니다. 자, 시진핑의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정 통치의 4대 조직을 13년 만에 완성을 했는데 금융 통제를 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그래서 중국 공산당 산하에 중공 중앙금융위원회를 설치해서 금융 전체를 통제하고
중공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서 과학기술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국무원 산하에,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국무원 산하에 국가데이터국을 설치합니다. 여기에서 사이버 감시 통제를 합니다. 이 안에서 보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사이버 전쟁, 사이버 스파이, 해외 사이버 통제, 가짜뉴스, 인식전, 인지전, 여론전, 하이브리드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가 2023년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디서? 국무원 국가데이터국에서. 여기서 주관을 하고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회감시 통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의 중앙사회공작부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중공이 들어가게 되면 공산당 산하의 조직이고, 국무원이나 중국이 들어가게 되면 중국 정부, 국무원 소속의 산하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중공과 중국을 명칭만 보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감시 통제에 보면 백지 시위 일어났었잖아요. 2022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시진핑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하야, 이런 얘기가 전국에 벌어졌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특히 사회감시 통제를 시작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진핑 시대에 이전에 있었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외교 두 원칙도 변했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과정 중에서 많이, 그전까지는 미국에게 그 과정에서 많이 얻어 터졌죠. 트럼프 1기, 바이든 계속 얻어 터졌고, 지금 트럼프 2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중 관계 시기별 변화를 일단 보면, 마오쩌둥과 닉슨 시대, 이때는 미중 관계를 안보 협력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라는 거대 공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소련과의 적대 관계, 공동 대응이 필요했고요. 덩샤오핑과 지미 카터 시대의 경제 협력 시대라고 볼 수 있죠. 1979년 1월 달에 안보 협력 시대에서 드디어 경제 협력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동기가 미중 간의 수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약속하고 경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시진핑 시대에 보면 그 앞에 사람들은 빼버리고 패권 협력 시대, 이거를 버락 오바마에게 중국이 제안하지만 미국이 오바마가 거부를 했고, 이때 신형대국 관계 이게 처음 나오죠. 그리고 오바마는 아시아 회귀 전략, 그 트럼프 일기에는 신형 국제관계로 다시 접근을 했는데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부딪히게 되고, 바이든 시대에는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신냉전 시대인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2기 트럼프 시대에 저는 미중 간의 체제 전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 어디까지 왔느냐? 생산대국에서 무역대국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중국 제조 2025 혹은 품질 2035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조대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덩샤오핑이었다면 어디쯤에서 패권 전쟁을 시작했겠느냐? 바로 금융대국입니다. 금융대국. 제조대국을 건너서 군사대국을 건너서 금융대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앞에 생산대국에서 무역대국으로 넘어오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시진핑은 이미 그냥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체제가 갖춰졌다 싶으니까 자기의 황제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미중 패권 전쟁을 서둘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 전쟁은 시진핑의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는 여러분 표만 보시면 아십니다. 2025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35년까지 어떻게 하고 2049년까지 드디어 제1의 제조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냥 계획이고 꿈일 뿐입니다. 그냥 2015년에 시작해서 불과 16년, 17년 한 2년 하다가 그냥 바로 끝나버렸어요. 특히 트럼프 시대, 1기 시대에 얻어 터져서 그냥 중국 제조 2025는 그 이후로 용어를 쓰지 않았고, 다시 고집스러운 시진핑이 2023년에 품질 강국 2035로 목표를 수정하고 그동안 몰래 해왔던 것을 계속 더 중국 제조에 대한 일들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5년까지 품질 강국을 하겠다는데 6대 중점 분야, 경제성장, 산업, 제품 서비스, 브랜드, 인프라, 제도, 여기까지.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거 다 도둑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도둑질은 더욱 강경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 꿈입니다, 꿈.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2023년부터 25년까지 트럼프 2기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뉴 노멀 4대 현상이 있다. 중국이 얼마나 불리한지 이 네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는 미중 디커플링, 탈동저화. 이건 이제 시대적인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 제재는 확산되고 반도체라든지 중국 기술 굴기는 거의 좌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도 수입 다변화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최대 무역 파트너 교체 현상이 세계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우리가 보면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중국에서 유럽으로 바뀌었어요. 미국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또 수출하는 것보다 유럽에서 수출입하는 게 무역이 더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국가들이 생깁니다. 한국도 중국에 더 많이 수출했어요. 그죠? 한국, 대만,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여러분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많아졌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중국의 역할이 그만큼 하락되고 있다.
동남아 신흥시장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풍부한 자원, 이거 중국이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미있는 게 또 보면 수치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2022년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가 미국에 수출하는 게요 6,341억 달러가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겠느냐,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2025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중국은 6,141억 달러를 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6,341억 달러입니다. 물론 10개 국가이긴 하지만 중국은 30개가 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게 처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최대 무역 파트너 교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대만, 베트남 등등 이런 데서도 이제 미국 수출이 더 늘었어요. 중국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니까. 자, 세 번째, 미국의 세계화 재편성이 프렌드 쇼어링 시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 멍청한 이거, 러우 전쟁, 이런 여파로 인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18년 이후부터 생긴 이래로 지금은 이미 글로벌 물류 대란, 공급망 대란, 산업 대란, 에너지 대란, 식량 대란 등등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기화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세계화의 새로운 구도가 생깁니다. 공급망이 됐든 수출입이 됐든 파트너가 됐든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자 자유무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예. WTO 안에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는 그룹핑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는 당연히 불리하죠. 팔 데가 없잖아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도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어떻게 나올지 지금 계속 변화된 관세를 뭐 세게 때린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뒤에 더 숨겨놓은 카드들을 하기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상황만 봐도 새로운 글로벌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럴 때 과연 이것을 중국이 방어할 수 있을까요? 미국 하나만 대상으로 하기도 힘든데 이걸 전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흐름을 이걸 다 차단할 수 있다고 못하죠. 일반 학자들 나온 것 중에서 2023년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는 탈미국화해야 된다. 5개 영역에서 반격을 하자. 뭐냐?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문화. 중국 반미 책동 쪽으로 이렇게 좀 특히 더 보시면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반미 국가들과 정치, 군사, 경제, 기술, 문화 이 5가지 분야에서 그룹핑을 해서 반미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전, 가짜뉴스, 여론전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실 우리한테도 들어와 있는 얘기. 오늘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법전이에요. 이때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났느냐? 드디어 미국한테 매번 법률적으로 터지기만 했어요. 중국인데 우리도 사법적으로 반격하기 시작했다. 어떤 법이 나왔느냐? 2023년 3월 31일 날 중국의 국가안전법, 중국 사이버안전법, 사이버안전심사법에 근거해서 이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 중국에 있는 회사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점차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특히 타겟은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법전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허장성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나오는 게 통화화폐전이죠. 탈달러화 하겠다. 네 탈중국화해? 탈인민폐? 우리는 탈달러화다. 그리고 인민폐, 국제화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있죠. 반미 국가들 혹은 미국하고 양다리 걸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탈달러화 하기에는 위험스럽죠. 미국이 한 방 때리면 바로 그냥 깨갱이다 보니까 중국이 그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민폐 국제화가 과연 잘 되고 있느냐? 인민폐 국제화를 하려면 대상국들이 상해협력기구, 1대1과 연관국 그런 국가들이죠. 친중국과 돼 있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거기에 정치 자금도 주고 통치 자금도 주고 이런 그 돈으로 산 유엔에서 표를 산 이런 국가들이죠. 한 29개 국가 협정 체결을 하긴 했어요. 약한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더 확대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인민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위안화가 맞습니다. 위안화가 맞는데 인민폐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화폐에 대한 통상적인 내용인데 런민비라고 하죠. 런민비. 그런데 몇 런민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몇 위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민폐는 위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전이라는 게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중국에 희한하죠. 굉장히 많은 그런 자원들이 또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과 관련된 것들이 실제로 전기자동차, 풍력발전, 항공기, 로봇, 휴대폰, 에어컨 등등 AI 시대, 최첨단 시대, IT 산업 쪽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자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에너지전도 역시 중국이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오히려 이제 전략 전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를테면 어느 한 지역의 에너지 혹은 자원이 있다 하면 자기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서 그냥 몰빵으로 다 미리 사버려요. 다른 국가들이 못 사게. 뭐 이런 것들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이전. 이 스파이전 같은 경우는 특히 5개 전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스파이를 통해서 과학기술들을 끌어오게 됩니다. 또 민간 기업을 위장해서 해외 군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합병한다거나, 혹은 해커를 동원해서 훔친다거나, 또 유학생이나 외국 기술자를 외국인들을 포섭해서 한다거나, 뭐 스파이 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틱톡, 핀도더, 뭐 이런 앱을 통해서, 혹은 기증기나 심지어 스파이 풍선 띄워서 또 난리 난 적 있죠. CCTV 이런 걸 통해서 스파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동원한 자국 인민이나 해외 화교나 혹은 전 세계 주요 거물급 인사나 일반 학자나 전문가 조직들, 이런 것들을 또 동원해서 그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동원해서 스파이전을 벌이는 준비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3기에 들어와서 외교 관계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이 하는 목표는 뭘까요? 그리고 최근에 뭐 동중국해, 남진해해, 대만 해협 도발, 이런 것들의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서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서태평양이란 용어는 사실 잘 익숙하지가 않는데, 이 서태평양, 이 지역의 제해권을 장악해서 미군을 태평양 중심부로 하와이 이쪽으로 몰아내기 위한 방식인데요. 3가지 목표가 있죠. 단기 목표는 제1도련선 돌파. 여기에는 제가 아세안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건 이제 남진해해, 아세안해 패권 확보죠. 여기에는 쿠릴 열도, 일본, 류크 열도,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역, 이 지역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만을 통합하는, 무력 통합하는 그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중기 목표는 좀 더 멀리 가서 제2도련선으로 여기에서 이미 서태평양 패권을 확보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기 목표는 하와이까지, 알리산 열도, 하와이, 뉴질랜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태평양이 절반 정도까지 제3도련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절반 정도를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동진해해, 그다음에 남진해해, 대만 해협 이런 쪽의 도발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아시아 패권 확보에 대한 목표가 있고, 여기에 자원 독식이 있습니다. 남진해에 그 많은 그 바다에 엄청난 자원이 있잖아요. 이걸 혼자 독식하겠다는 거고, 여기에 2차 목표로 대만 무력 통일이 있죠. 그래서 대만을 통일하게 되면 대만은 떠있는 항공모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거리 미사일들을 갖다 놓게 되면 미군이 하와이 정도까지도 못 올 것 같아요. 함대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서태평양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되면 제1도련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차 목표는 서태평양 국가를 통제하는 제2도련선을 돌파하고 다시 하와이까지 진출할 수 있는 제3도련선 돌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진핑 시대에 특히 3기에서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한 변화,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던 7개에 불과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들도 계속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제가 소개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하이브리드 반미책동 스파이 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